여러분은 30년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나요? 전 재산 123조 원, 월가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이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 전 재산 123조를 모두 내어줄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은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버핏이 33년 동안 주주총회에서 반복한 투자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배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복잡한 수식도 어려운 차트도 없습니다. 단지 30년 동안 같은 질문에 같은 답을 반복한 한 노인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답은 단 4개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1부 1986년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질문. 1986년 5월 오마하의 한 회의장, 한 투자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당시 미국은 물가 상승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 복잡한 그래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금리가 어떻고, GDP가 어떻고, 연준이 어떻고. 그런데 버핏의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 정치 현상입니다. 정치인이 자제력을 잃으면 돈을 찍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든 안 오든 나는 거시경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재 가치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할 뿐입니다. 여러분, 내재 가치.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로부터 32년 뒤 2018년까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물었습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떠하죠?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투자하실 겁니까? 버핏의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거시경제 예측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십시오. 워렌 버핏이 왜 가치 투자의 대가인지 알 수 있는 한마디 답변. 하지만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라 라는 말은 당신이 지금까지 수없이 듣고 또 들어왔던 그 뻔하디 뻔한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핏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2부 1센트로 상품을 만들어 1달러에 파는 기업. 1988년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버핏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1센트에 만들어 1달러에 파는 기업입니다.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진지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 한 캔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설탕, 물, 탄산, 그리고 비밀 향료. 원가는 몇십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의점에서 2,000원을 주고 삽니다. 왜? 습관이니까요. 목이 마르면 자동으로 콜라를 찾습니다. 경쟁 제품이 500원 싸도 여전히 코카콜라를 집어듭니다. 이게 브랜드의 힘입니다. 1992년 버핏은 코카콜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의 소비 패턴도 미국인과 비슷해서 청량음료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시경제의 변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훌륭한 기업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은 알겠어. 근데 나 같은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그런 기업을 찾아? 1991년 주주총회에서 정확히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세요. 자신이 잘 모르는 산업이나 기술적 복잡성이 큰 비즈니스는 피하라는 겁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매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이나 서비스같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은 지속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기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즉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브랜드나 네트워크 또는 비용 구이 등의 모트를 가진 기업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표면적인 요약이나 언론 보도에 의존하지 말고 회사가 공개한 숫자와 주석을 보고 무엇이 정말로 사업의 본질인지를 먼저 파악하세요. 여기서는 회사는 경영진의 질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버핏의 핵심 메시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쉽게 보이는 혹은 광고로만 뜬 급등주나 유행산업을 쫓지 말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의 본질을 문서로 확인하고 경영진과 현금 흐름 및 모트를 판단하세요. 그리고 대다수의 개인은 인덱스 투자가 더 낫습니다. 라고 말이죠. 3부, 경영자를 만나지 않는 투자자. 문서 기록만 봐도 인재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버핏은 경영자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주주총회에서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투자할 때 경영자 면담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핏의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 자료에서 얻습니다. 경영자를 보는 것보다 숫자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파악하죠. 남들이 하는 예측 따위는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는 2004년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정보를 얻는 주요 원천은 40년 전과 다름없이 연차 보고서입니다. 관건은 신속한 정보가 아니라 좋은 정보입니다. 나는 우편물과 주식 시세를 남들보다 3주 늦게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3주면요. 요즘 시대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버핏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가치, 즉 장기적인 내재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4부, 75%를 한 종목에 건 남자. 2008년 한 투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면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당시는 금융위기였습니다. 모든 주식이 폭락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분산 투자, 위험 관리, 포트폴리오 이론, 모든 전문가들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버핏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 확신하는 종목을 발견하면 한 종목에 순자산의 75%를 투자해도 문제 없습니다. 나는 개인 재산의 75%를 한 종목에 투자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찰리 먼거가 거들었습니다. 나는 가끔 재산의 10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분산 투자가 대단한 비법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분산 투자를 한다면 미친 짓입니다. 한마디로 몰빵 투자를 한다는 거죠. 시장을 볼 수 있는 눈도 없으면서 차트를 분석할 능력도 없으면서 이런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건 뇌동이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시장을 읽을 수 있었고 차트와 재물을 분석할 능력을 자신만의 노력으로 장착했던 겁니다. 그럼 버핏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 기업이다 라고 판단한 걸까요? 1995년 한 투자자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비유를 꺼냈습니다. 5부, 넓고 튼튼한 해자로 둘러싸인 성. 이상적인 기업은 마치 튼튼한 성과 같습니다. 그 성은 넓고 깊은 해자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것은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진입니다. 여기서 해자라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중세시대의 성 주위를 둘러싼 깊은 물길입니다. 이것은 적군이 함부로 침입할 수 없게 만드는 방어막이죠. 버핏은 계속 말합니다. 해자는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하는 것으로 낮은 생산원가, 강력한 브랜드, 규모의 경제, 기술 우위 등을 가리킵니다. 버핏의 설명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요. 1972년 버핏은 시즈캔디라는 초콜릿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2011년 주주총회에서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문해봤습니다. 1억 달러가 있다면 내가 시장에 진입해서 시즈캔디와 대결을 벌일 수 있을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왜 대결이 불가능했을까요? 시즈캔디는 캘리포니아에서 100년 가까이 사랑받은 브랜드였습니다. 할머니가 먹던 초콜릿을 손녀도 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마다, 발렌타인데이마다
사람들은 시즈캔디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자입니다. 새로운 회사가 1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을 해도 100년의 추억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6부 1센트와 1달러 사이의 비밀. 1996년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사업 다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핏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본업에 집중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코카콜라와 질레트는 한때 사업을 다각화하다가 집중력을 상실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집중력을 회복해 주주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이코는 1970년대 초 집중력을 상실한 탓에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좋은 기업도 집중력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회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니까요. 1997년 버핏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회비용이 우리가 평생 사용해온 주요 필터입니다. 2명의 구원자가 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다면 나는 훨씬 나은 사람을 택할 것입니다. 그의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A주식과 B주식 중에 고민된다면 말이죠. 절대 둘 다 사지 마세요. 확실하게 더 나은 것만 사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버핏은 뭘 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그때 말입니다. 2009년 주주총회의 기록을 보시죠. 7부 2008년 버핏이 웃은 날. 최근 주가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한 투자자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였으니까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주가는 매일 10%씩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버핏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974년에는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지만 PER이 4배에 불과해서 주식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투자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내재 가치가 여전한 기업을 싸게 매수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제 값의 절반이면 살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우리는 바닥에서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라고 말이죠. 2010년에 찰리 먼거의 실제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그는 현금 1,5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6개월 만에 4,500만 달러가 됐습니다. 총 자산이 무려 3배나 늘었습니다. 찰리 먼거가 운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것은 굳이 말로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말이 3배지. 이건 6개월 만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기업의 가치를 이해하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시장은 가끔 비이성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엔 가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과 지식을 이미 단단히 다져두죠. 기회는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옵니다. 최소한 10년간 주식을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면 10분도 가지지 마세요. 8부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 좋을까, 내리면 좋을까요? 1991년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투자자는 주가 등락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버핏의 답변은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주가가 내리면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햄버거를 평생 먹을 사람이라면 햄버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좋을까요? 내리는 것이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평생 사모을 사람이라면 주가가 오르면 우울해하고 주가가 내리면 기뻐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매달 쌀을 사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쌀값이 오르면 좋을까요? 내리면 좋을까요? 당연히 내리는 게 좋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충분히 사지 못했다면 주가가 내리는 게 기회인 겁니다. 2003년 버핏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가가 싸졌는데 현금이 있다면 주식을 더 사십시오.
주식을 매수할 때 우리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개인들은 대체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PER, PBR, ROE. 많은 복잡한 재무제표 지표들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2002년 한 투자자가 정확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버핏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구부, PER은 쓰레기다. 저는 PER, PBR, PSR이 그다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책과 애널리스트들이 PER을 강조하는데 버핏은 그것이 쓸모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식을 원하지만 공식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업을 평가할 때는 지금부터 망할 때까지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동네에 치킨집이 있습니다. 이 치킨집이 매달 300만 원씩 순이익을 냅니다. 1년이면 3,600만 원의 순이익입니다.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이겠죠. 그럼 이 치킨집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3억 6천만 원을 받는 것과 10년에 걸쳐 받는 것은 다릅니다. 왜냐고요? 미래의 돈은 지금 돈보다 가치가 작아요. 왜냐면 지금 가진 돈은 투자해서 불릴 수도 있고 물가도 오르기 때문이죠. 또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할인을 합니다.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하는 내재 가치입니다. 1993년 버핏은 이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자산의 내재 가치는 그 자산에서 창출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 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와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버핏이 말하는 건 사실 이 자산이 앞으로 얼마를 벌어줄 거냐에 대한 계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현재, 바로 지금 시점에서 얼마의 가치로 봐야 하느냐가 바로 내재 가치라는 거예요. 10부. 현금은 모두 평등하다. 2002년 버핏은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비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를 속이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비타라는 것은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에 이익을 의미하는데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자예요.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이걸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숫자가 크게 나오기 때문인데요. 버핏은 이에 대해서 일침을 놨습니다. 이자와 세금은 분명히 비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비타 이익을 볼 때마다 뻥튀기 이익으로 바꿔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금은 모두 평등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제성만 평가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회계장부에 아무리 큰 숫자가 적혀 있어도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1부. 곰보다 빠를 필요는 없다. 2005년 한 졸업생이 물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하나요? 버핏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한 IQ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평균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곰에게 쫓기던 두 사내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사내가 다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곰보다 더 빨리 달릴 필요는 없어. 자네보다 빠르기만 하면 돼.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버핏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더 현명하면 됩니다. 2007년 그는 또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19살의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습니다. 나는 76세인 지금도 그 책에서 배운 사고 프로세스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 서적은 누구나 읽었을 거예요. 그는 뭐가 달랐을까요? 버핏은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버핏의 공부 방식은 읽는 양이 아니라 생각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80%를 읽으며 보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가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폭넓게 읽기. 기업 보고서, 신문, 잡지, 전기, 회계 보고서 등 모든 정보에서 사업의 본질을 찾습니다. 그는 심지어 경쟁사의 보고서도 전부 읽습니다.
나는 경쟁자의 연차 보고서를 더 좋아한다.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힌트를 주기 때문이다. 둘째, 깊이 생각하기. 버핏은 읽은 내용을 요약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죠.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살아남을까? 이 비즈니스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익이 꾸준히 늘어날 구조인가? 이 기업의 가격은 가치보다 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는 정보를 모으는 것보다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시간을 두고 복리처럼 생각 쌓기. 그는 즉각적인 답을 찾지 않았어요. 한번 읽은 내용을 오랫동안 곱씹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계속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 단, 조급한 사람은 그 복리를 경험할 수 없다. 그의 사고방식은 책에서 배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고의 구조로 만드는 훈련을 했던 것이죠. 2008년 한 MBA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버핏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12부, 대학은 필요 없다? 나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독서를 했다면 내 실적은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30-40년 전에는 경영대학원이 투자 현실과 동떨어진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가르치는 종교 집단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명문 경영대학원 졸업생보다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8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똑똑한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투자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제력이 중요합니다. IQ가 높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펀더멘털과 회계를 이해해야 할 능력을 길러야 하며 소비자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04년 그는 자신의 학습법을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모두 읽어야 합니다. 독서를 정말로 많이 해야 합니다.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성공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13부 1951년 아버지의 실수. 1992년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거시경제 변수를 무시했나요? 버핏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내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던 1951년 아버지와 저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두 분 모두가 투자를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 아니라고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당시 다우지수가 막 200을 넘어선 시점이었습니다. 모두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내가 보유한 자금은 1만 달러였습니다. 만약 때를 기다렸다면 그 자금은 지금도 여전히 1만 달러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무려 3만 5천입니다. 그때보다 무려 175배나 올랐습니다. 우리는 해류에 대해 예측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류를 거슬러 헤엄칠 것인지 예측합니다. 14부 인덱스 펀드냐 개별 주식이냐. 2011년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버크셔 주식과 인덱스 펀드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버핏의 답변은 정직했습니다. 적극적 투자자가 아니라면 장기간에 걸쳐 인덱스 펀드에 일정액을 지속 투자하는 매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면 지금 인덱스 펀드 대신 버크셔 주식을 보유하겠습니다. 내가 인덱스 펀드를 보유해야 한다면 무척 불만스러울 겁니다. 2014년 그는 아내의 유산 관리에 대해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유산의 10%는 단기 국채에 놓고 90%는 뱅가드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장래 인덱스 펀드 수익률이 버크셔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요? 버핏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죽은 후 적어도 12년 동안은 버크셔의 실적이 더 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수탁자에게 한 당부는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100% 마음의 평화를 위함입니다. 15부 농장을 사듯이 2008년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경영진을 만날 수도 없고 연차 보고서도 읽을 수 없고 주가도 모르고 제품만 볼 수 있다면 어느 항목에 주목하겠습니까? 버핏의 답변은 투자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일단 주가는 무시합니다. 우리가 농장을 산다면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인지 생각할 겁니다. 자산에 주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를 정말로 깊이 파악하고 있다면 당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장래의 재무제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핵심입니다. 주식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사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잘 이해하는 회사를 내재가치의 40% 할인된 가격에 사게 되면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현금이 넘쳐나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자, 그럼 실전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지금 당장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억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2008년 한 30세 청년이 정확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버핏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16부 12억이 생긴다면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넣으세요. 뱅가드 펀드가 비용도 낮고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스스로 아마추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형 강세장에 매수하지만 않으면 장기적으로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높을 겁니다. 그리고 핵심을 짚었습니다. 나라면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고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에게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조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한 조언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인덱스 펀드에서 좋은 수익을 얻을 겁니다. 2015년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투자 규모가 1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 수익률이 높은 소규모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17부 금은 쓰다듬는 것. 2011년 한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금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지 않나요? 버핏은 투자 대상, 자산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채권, 현금, MMF 등의 화폐 관련 자산. 세월이 흐를수록 거의 모든 화폐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둘째, 금처럼 산출물이 없는 자산. 금은 쓰다듬고 광내고 쳐다볼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셋째, 농장과 기업처럼 산출물이 나오는 자산. 버핏은 찰리와 내가 매력을 느끼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금을 산다는 건 누군가가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죠. 반면 기업에서는 매일 현금이 나옵니다. 18부 93세의 마지막 조언. 2017년 한 젊은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87세의 버핏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93세가 되기 전에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한두 번 만에 찾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노력을 미루지는 마십시오. 2018년 버핏의 마지막 조언이 나왔습니다. 나는 벤저민 그레이엄 덕분에 투자에 대해 많이 배웠고 찰리 덕분에 사업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운아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첫걸음 33년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워런 버핏은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답은 4개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하나, 기업의 내재 가치를 구하라. 둘, 투자하기 좋은 기업을 찾아라. 셋,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이기는 법. 넷, 투자와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죠. 버핏은 말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내 전재산 123조를 모두 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그 30년을 경험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도 매일 뉴스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이 싸게 나올 때 사면 됩니다. 햄버거를 평생 먹을 사람이라면 햄버거 가격이 내릴 때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